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슬픔. 이주영. 오늘 산책. 새벽 2시에 공동 육아. 엄마가 잠들었다. 모처럼 환자가 많지 않은 날이었기에 바로 옆 비어있는 침상에 누워 편히 주무셔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아이 곁에 웅크린 채 새우잠을 잘 뿐이었다. 모니터는 깜빡깜빡 전멸하며 비슷한 수치들 사이를 오르내렸고 아이는 이제 집에 갈 정도로 안정된 듯 보였다. 깨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엄마가 가늘게 눈을 떴다. 언제 가시는 게 편하겠느냐고 조용히 물으니 집에 아빠가 자고 있어 데리러 오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금 더 있다 가도 되겠느냐고 했다. 그럼요. 마침 오늘은 조용하네요. 좀 더 주무세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하루 온종일 씨름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엄마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5걸음쯤 걸어 나와 큰 유리문을 닫는 순간 아이가 뒤척이는 게 보였다. 그러자 덮고 있던 애착 이불이 헤쳐지며 아이의 동그란 배가 드러났다. 나는 다시 유리문을 열고 조심조심 들어가 윗옷을 내려 아이의 배를 덮어주고 애착 이불이 풀리지 않도록 몸을 반쯤 감아주었다. 엄마 팔과 겹치지 않게 아이의 팔을 빼준 뒤 3초쯤 함께 잠든 아기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간호사실에는 지금 새로운 환자가 없고 아이도 괜찮으니 잠시만 불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일어나 몇 명의 아이들을 살피고 모니터와 수액 연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몇 군데의 불을 꺼 조도를 맞추어 주었다. 아빠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게 서툴러 보였다. 아빠는 야간 근무가 많아 평소 육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큰아이도 열이 나는 데다 아이 엄마는 운전을 할 줄 몰라 자신이 아기를 데려왔다고 했다. 수액을 맞으려면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지금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아이가 보채고 젖병을 밀어내기만 한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베테랑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직 자신의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아기를 안아 젖병을 물리고 때로는 속사계를 다시 말아주며 신생아 보육에는 도같은 그녀였다. 간호사의 공식 업무가 아닌 일도 그녀는 흔쾌히 감당하곤 했다. 아기는 간호사의 품에서 분유를 충분히 먹은 뒤 곧 잠들었다. 아빠 또한 일터와 응급실에서의 피로가 한꺼번에 덮친 듯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빠와 아기는 똑같은 얼굴로 입술을 약간 벌린 채 단잠에 빠졌고 우리는 와, 이번 방 아빠랑 아기는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하며 아빠까지 몰래 한 세트로 귀여워했다. 소아응급실의 많은 장면 중 가장 귀한 것은 단연 곤히 잠든 아이와 부모님의 모습이다. 고요한 새벽 2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아름다운 장면이 내 앞에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모습은 문득문득 무뎌지는 나의 눈과 심장을 움켜쥐고 가족이 주는 충만함과 행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 하나의 존재인지를 머릿속에 쏟아붓듯 가르쳐준다. 대충 섞어놔도 다시 찾아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꼭 닮은 부모와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 보고 있노라면 집에서 잠들어 있을 나의 아이들도 생각나고 나 대신 아이들을 돌보며 계실 부모님과 남편 생각도 나고 그 모든 익숙함이 새롭게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육아한다. 불을 켜두는 것이 덜 불안할지, 불을 끄고 좀 재우는 것이 더 나을지, 에어컨 바람에 춥지는 않을지, 이불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지, 아이 곁을 지키느라 밥대를 건너뛰었을 것이 분명한 부모님이 배가 고프지는 않을지, 집에 혼자 있다는 5학년 누나는 괜찮을지. 행여 아이들이 깰까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사소한 걱정을 나누는 밤. 그건 일이라기보다
우리끼리 몰래 누리는 사랑스러움의 시간이었다. 모두의 엄마라도 된 양, 잠들어 있는 아이와 가족을 위해 마음 한 조각을 초콜릿처럼 떼어 침대 곳곳에 숨겨두는 우리만의 놀이. 내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 매일 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백의의 천사들의 손길이 깃털처럼 소아 응급실에 나부낀다. 세 종류의 보호자들. 진료 중 부모들이 우는 아이를 어르는 상황을 크게 괜찮아파, 미안해파, 누가파로 나눌 수 있다. 괜찮아파의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별 문제 없지만 아이 본인은 하나도 괜찮지 않으므로 부모의 말에 불만과 불신이 싹튼다는 문제가 있다. 나는 정말 안 괜찮단 말이지. 미안해파의 경우 이 표현이 모성애의 표출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다만 부모의 내적 스트레스와 자기 연민이 극대화된다는 부작용은 둘째치고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픈 것이 부모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오기는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행위가 어쩐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낯선 사람들 손에 무방비로 맡겨두는 것만 같으니 괘씸함과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다. 병원에 온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적절하게 갑질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 또한 아이의 병 앞에서 애초에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 엄마 아빠는 너의 보호자다. 너를 낫게 하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니 아이들은 점점 더 부적절하게 짜증을 내고 부모들은 약 하나 먹이기 어려운 상태로 쩔쩔매며 온갖 과자에 동영상이나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사실 멸치 앓고 마는 감기에 걸린 거라면 그래도 된다. 어리광 좀 부리고 응석 좀 받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큰 병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 치료 중이라거나 재발과 관련된 기복을 자주 겪는다거나 특히 재활 등 환자 본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대응은 단순한 우쭈쭈가 아니라 독이 된다. 자식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누가파이다. 어이구 누가 그랬어? 누가? 한술 더 떠. 선생님이 그랬어? 뗐지? 까지. 진료 과정에서 저 말을 대충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은데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당혹스럽다. 제가 너를 아프게 했다는 건지, 제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지, 그런 사람한테는 뗐지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남 탓을 먼저 가르치고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아이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아픈 아이 어르느라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일이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양육하는 어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아이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 그런 종류의 말을 듣고 자라다 보면 당장 본인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 탓을 하기가 쉽다. 여기 돌이 있어서 누가 이걸 안 치워놔서 그리고 더 자라서는 친구 탓, 부모 탓, 동료와 상사, 나라와 세상 탓을 할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의 내면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겠는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경고를 제외하면 미취학 연령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소 초등 저학년까지는 세상을 밝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인식하고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과 나를 도와주려는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습관, 온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는 확신, 자존감은 바로 이런 경험들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 드라마 속 의사들은 어디 있을까? 1. 배드원 11개월 남. 보호자가 미쳤나 봐. 쟤를 데려가겠대. 호흡곤란으로 꺽꺽대는 애를 어딜 데려가? 배드 5 18세 여. 뭐라고? 18살인데 2주 전에 분만했다고? 보호자는요? 엄마? 다행히 집에서 산후조리가 되는 모양이네. 일단 베드 하나 먼저 주고 좀 누워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볼게요. 힘들겠네, 애가. 배드 8 2세 3개월 여. 이번 방 보호자 진짜 진상. 내가 애 때문에 참는다 진짜. 근데 조금만 더 데리고 있다 보낼게요. 쟤 아직 가면 안 돼. 애매하면 차라리 입원을 시키든가. 아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미안. 여러분 파이팅. 커피 마실래요? 배드 3 9개월 남. 와, 근데 쟤 진짜 귀엽지 않아요? 흐흐흐.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귀요미가 왔네. 아우, 완전히 귀여워. 헤헤헤. 배드 2 12세 여. 아니, 저 사람 친보호자 맞대요? 왜 애를 치료하다 말고 자꾸 데려가려고 해? 뭐라고요? 또 간다고? 아니 도대체 몇 번째야. 저기 어머니,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괜찮아 보인다고 자꾸 수액 뽑고 집에 가자고 하면 좋겠어요? 쟤 좀 오며 가며 잘 봐주세요. 애가 엄마 눈치를 엄청 보네요. 속상해 죽겠네. 배드 7 5세 남. 집이 어디예요? 땡땡? 너무 먼데. 근처 제일 가까운 병원은 어디예요? 거기 응급실 있어요? 소아도 보나요? 다행이네. 큰애가 집에 혼자 있다 그러셔서 일단 퇴실은 하는데 아침에 꼭 진료 다시 보시고 계속 끄려면 근처 병원에라도 입원시키는 게 좋아요. 오늘 밤에 딱 붙어서 잘 보셔야 해요. 꼭. 여차하면 바로 오시고, 알겠죠? 약속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 속 의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너희는 왜 돈만 밝히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느냐며 환자에게 냉랭하고 보호자에게 무례하다고 욕먹는 우리들의 이야기.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따뜻한 메디컬 드라마를 보며 사람들은 저런 의사가 어디 있어, 모두 판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저 모든 대사는 우리의 단톡방에, 간호부와 주고받는 인트라넷 메신저에, 환자 보호자 몰래 스테이션 뒤에 숨어 속닥거리는 짧은 수다 속에 언제나 있다는 걸. 하루하루 스쳐가는 일상의 마음과 감정들을 드라마 속 의사들처럼 풍부하고 솔직하게, 정확히는 오글거리고 생생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저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로 인해 더욱 욕먹는 의사들일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 없이 돈 잘 버는 과만 선택한다고들 말이 많은데 사실 소아청소년과에는 항상 마니아층이 있었다. 물론 드라마 속 잘생긴 의사처럼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이들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난 어른은 무서워서 못 보겠어. 애들은 할만하지. 귀엽고 깨끗하고. 어른들보다 경과도 빠르고 금방 낫고 안 아프면 바로 티나고. 사실 애들은 토하고 똥 싸도 별로 안 더럽잖아. 그렇게 현실의 언어로 낄낄대며 그들은 조용히 소아청소년과를 택했다. 그런데 그 공고하던 마니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져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가 좋아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던 혹은 선택하고 싶어 했던 어린 의사들은 마녀 사냥과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본인의 삶과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여 조용히 소아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그게 두려우면 의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하게 되었다. 정말 두려워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중증의 소아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어제 50대 후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전공의 없이 혼자 야간병동 당직을 서다 이물을 삼켜 내어난 8개월 아기를 보러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내려오셨다. 아기 점막 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 하루는 입원을 시켜서 봐야겠죠. 희미하게 웃으며 내게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양쪽 무릎을 잡고 영차 하며 일어나 병동으로 올라가셨다. 저분들이 과연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아직 젊고 자녀들이 어려 병원에서 살 수 없는 주니어 스태프들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병원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 주변의 소아응급실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지 오래다. 그러니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밀물처럼 우리에게 떠밀려오고 이는 우리 응급실의 환자 집중과 과밀, 곧 의료 인력과 진료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자연히 우리 병원 역시 버티기 어려운 곳에서부터 구멍이 생긴다.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전국 병원에 소아의 입원과 수술은 고사하고 응급실 진료를 위한 전원조차 어려워 구급차에 탄 채 길 위를 떠도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으니 펠로우는 당연히 없고 10년 안에 소아 세 부분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펠로우,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각 세부 영역을 더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 해당 분과에서 공부와 연구, 진료를 계속하는 의사,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호흡 알레르기, 소아내분비, 소아기 영양, 소아신장, 소아혈액 종양, 소아감염, 신생아학, 소아중환자의학, 소아응급의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과계에서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안과 등이 있다. 편집자 주. 2003년 발표된 전공의 지원율 앞에서 정작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말이 없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정말로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서로에게 자조적으로 말한다. 애 빨리 키워. 15살이라도 빨리 넘겨. 다쳐도 아파도 진짜 의사가 없어. 우리도 다 환자고 보호자인데 망했네. 드라마 속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슬기로운 의사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환자들은 호소하지만 사실 그들 모두 현실의 말과 행동으로 병원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부디 현실 감각 없는 소아청소년과 마니아들이 쓸데없이 공명심 넘치는 흉부외과 마니아들이 태아의 심장 소리만 들어도 좋아 죽는 산부인과 마니아들이 프라모델 오타쿠처럼 작은 장기와 선정성 기형에 집착하는 소아외과 마니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드라마 속 의사들은 어디 있을까? 2. 진료 차트엔 못 쓰는 이야기. 소아응급실의 진료 구역 컴퓨터에는 창이 5개 띄어져 있다. 의무 기록을 입력하는 창, 투약이나 지시 등의 처방을 입력하는 창, 영상 검사 사진을 보여주는 창, 잘 정리된 최신 의료 직연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의학 포털 사이트, 그리고 메신저. 환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무 기록창이다. 우리는 그곳에 환자의 첫 인상부터
치료 계획에 이르기까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된 언어로 자세히 적어 놓는다. 처방을 등록하는 창에는 약물의 이름과 용량, 농도, 속도, 적용되어야 할 처치의 이름과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입력한다. 간호부에서는 입력된 처방에 따라 투약과 간호처치를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시 투약 기록과 간호일지로 남는다.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간히 영상 전송 시스템 창을 열기도 하고 까다로운 병의 세부 내용이나 자주 쓰지 않아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약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검색창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중 유일하게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신저다. 의사와 의사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 또는 여러 명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단체 대화방으로 열어둔 곳도 있다. 처방창으로 입력해 두었지만 더 자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기록으로 남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이 메신저 대화의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종종 우리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 남몰래 나누는 내밀한 이야기들도. 얼마 전 소아 중환자실에 아이를 입원시킨 한 어머니가 우연히 CCTV 앱에 녹화된 간호사들의 애정어린 목소리를 공개해 훈훈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라며 칭찬을 했지만 소아병동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실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곳은 마침 예전에 내가 일했던 병원의 소아중환자실이었다. 벽과 난간, 잠깐 스쳐 보인 침대 시트와 환자복만으로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약을 주고 등을 두드리고 키우고 결국은 어디론가 떠나보냈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부디 따뜻한 집, 안전한 부모의 품이길 바랐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떠나기도 했다.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면 우리는 먼 길 가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감격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다. 아이 건강이 좋아지면 함께 기뻐했고 아이가 나빠지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함께 울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 아이들과는 정이 많이 들기도 했다. 병원에서 나고 자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에게는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었지만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라는 진심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하루 한두 번의 면회로는 아쉬움을 달랠 길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바쁜 일과를 쪼개어 정성스레 쓴 육아일기를 건네기도 했다. 그뿐인가 아이들 곁에는 협의 진료를 보러 온 다른 과 의료진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 환자도 아닌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한참을 바라보다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노트 한 장, 답변 몇 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몇 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가 숨어 있는지. 새벽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는 영상의학과 기사님들은 또 어떤가.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 수액줄 하나라도 건드릴까, 숨까지 참아가며 아이들을 조심조심 다루었다. 간혹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 면담을 나오는 사회복지사들은 주치의와 이야기하는 내내 아기의 호두할 만한 손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나누곤 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우리에게 한 아이의 치료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수많은 지원부서들까지 온 병원이 함께 손을 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오늘은 혈색이 좋아졌네, 예뻐졌구나 하며 말을 건네보지만 내가 남긴 의무 기록에는 혈류순환 상태가 좋은 분홍색 피부, 전일에 비해 호전됨이라고 적힐 뿐이다. 왜 이렇게 살이 안 오르는지,
좀 더 잘 먹으면 좋을 텐데 속상해하며 수유 처방을 입력하지만 차트에는 2시간 간격 15cc, 금일 체중 200g 감소로 적어야만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까닭이다. 눈에 보이는 기록은 법적으로 10년 동안 서버와 창고 안에 보관된다. 그러나 그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아이가 곁에 머무는 내내, 어쩌면 아이가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무는 내내 병실을 맴돌다 떠나고 문득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한다. 아이와 면담할 수 있게 엄마 좀. 이런 경험은 정들 겨를도 없어 보이는 응급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쉴 새 없이 알람을 울리며 전달되는 우리의 메신저 속에는 이번 땡땡땡 환자가 한 번 더 구토했습니다. 같은 담백한 사실도 있지만 아빠가 다친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없고 관계도 불분명해 보여요. 더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처럼 보호자 앞에서는 차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불안한 염려도 있다. 방금 온 보호자가 3분 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보호자들이 너무하네요. 하며 솔직한 하소연을 주고받는 틈틈이 아이가 엄마 앞이라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따로 면담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엄마를 다른 곳으로 좀 불러내 주시겠어요? 와 같은 우리만의 하얀 거짓말과 비밀이 오가기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와의 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는 진료 너머의 내용들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김 선생, 설명은 맞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엄마가 너무 놀라지 않겠어? 박 선생, 저렇게 물려서 온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물려서 와요. 다른 가족들이 개를 두둔하는 걸 보니 환경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려견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좋겠어요. 중요하지만 숨겨야 하고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 모든 마음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도 드라마 속 의사들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한 번씩 아쉬운 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감추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응급실은 환자들이 밀물처럼 들고 썰물처럼 떠나는 곳이니 우리의 애정은 그 짧은 만남으로 인해 진정성을 오해받기도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는 탓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 마음속의 다정을 다 내어 보이는 것은 결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로하는 말은 때로 치료의 의지를 유약하게 만든다. 배려의 단어들은 종종 냉철한 판단을 방해한다. 놀란 마음을 달래주고자 건넨 상냥한 말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란 마음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도 있고 한 스푼의 희망이라고 주고 싶어 애둘러 긍정적으로 덧칠한 표현이 질병에 대한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한 냉정한 단어들을 굳이 고른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앉힌 마음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메신저 속 활자로 조용하고도 분주하게 되살아난다. 9살 큰아이가 집에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빨리 보낼게요. 저쪽 자리가 너무 춥던데 이불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보호자가 검사를 안 하고 가겠다고 한다고요? 어휴, 애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다시 가서 설명할게요. 엄마가 만삭이던데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요. 친절한 드라마 속 의사들 덕분에 우리의 존재가 종종 비교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멋진 드라마 속 의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현장의 의료진이다. 감동적인 대사들 대신 건조한 설명만이 오가는 진료실이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메신저 행간, 조용히 주고받는 눈빛, 굳이 치료를 강요하거나 혹은 말리는 의사들의 고집 사이 어딘가에 언제나 숨어 있다. 음악을 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것에 진심이듯
평생을 전투기에 오른 조종사가 비행기의 엔진 소리를 사랑하듯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 대해 그렇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환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을 위해, 아니 끝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노라 스스로 떳떳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메신저를 켠다. 명의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소아응급실의 보호자들이 처음 보는 내게 낯선 약봉지와 처방전을 내밀며 말한다. 이 약 먹고도 안 나아서요. 이 약 먹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약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소아응급실 이용 형태를 보면 19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가벼운 감기나 장염류의 경증이기 때문에 그 약들 또한 적당히 증상을 조절하는 무난한 약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방 소도시라고 해도 대체로 병원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대개 적어도 2곳 이상, 짧게는 5-6군데 병원을 다니다 이곳까지 온다. 심지어 하루 동안 서너 곳의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를 들렀다 오는 경우도 있다. 답답한 마음이야 알겠으나 이런 식의 의료 이용은 오히려 아이의 회복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유전 질환이나 악성 종양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병의 경우 명의는 대체로 그들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A병원의 Y 교수님, S병원의 H 교수님을 굳이 찾아가야 하는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닌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모두가 아는 경증 질환에서 명의란 결코 알려진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병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의사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 말고 더 큰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보라고 먼저 추천하면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2-3일 뒤에 다시 데리고 오라며 약 처방전을 주거나 해당 병원으로의 입원을 권유한다면 그 병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병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나는 진료를 볼 때 보호자들이 못 믿었다는 얼굴로 다른 곳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내밀면 많은 경우 이 병원으로 다시 가세요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이것이 정말 잘 쓴 약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응급원내 처방으로 줄 수 있는 약들이 실제로 그 처방보다 정교하거나 다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약을 그렇게 썼을 때는 그 시점에서의 분명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그러므로 지금 이 환자를 생판 처음 본 내가 기존의 소견을 거슬러 하루 이틀 만에 치료의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를 한 번 본 의사가 시간을 두고 다시 봐야 현재와 미래의 질병과 환자 상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를 처음부터 꾸준히 본 의사, 이 아이가 예전에 어떻게 아팠는지 아는 의사, 이 아이가 언제쯤 나빠졌는지 기억하는 의사, 이 동네에 요즘 어떤 병이 유행하는지 아는 의사, 이 엄마가 약을 어떻게 먹이고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아는 의사, 그런 의사가 나의 명의다. 이 아이는 콧물이 이 정도 가면 꼭 중이염이 겹치더라 싶으면 조금 일찍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중이염이 남아있어도 충분한 기간 투약했고 어차피 시간 문제다 싶은 판단이 서면 약을 끊을 수도 있다. 낮에 청진할 때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아이인 걸 안다면 잘 때 사용할 기관지 확장제를 미리 처방할 수도 있다. 동네에 빠르게 나빠지는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면 약간의 조짐이 보이는 아이는 이틀 만에 다시 진료를 보도록 약을 일부러 짧게 줄 수도 있다. 모든 처방에는 이유가 있다. 그 처방을 믿지 못해 병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콧물이 안 잡힌다며 옆 건물 이비인후과로 달려가 약을 바꾸고
이틀 만에 이비인후과 항생제가 센 것 같다며 또 앞건물 한의원으로 가 약을 끊고 치료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감기가 안 떨어진다며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온다면 지금껏 이 아이를 아는 의사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또한 어디에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보호자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지지부진한 듯 느껴질지라도 최소 5번까지는 가급적 같은 의사에게 아이를 보이시라고 강조하여 말한다. 내 아이를 잘 아는 의사가 명이다. 이미 한 번 본 의사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처방을 내릴 확률이 높다. 100점짜리 의사를 찾아 헤매느라 낭비할 시간에 약간 덜 믿어온 70점 의사에게 나를 자꾸 보여주고 내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는 오직 나에게 있어 120점, 130점의 의사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대학병원 응급실에 앉아있는 나는 과거 모두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메머드급 병원에서 공부하고 일하다 온 의사인 동시에 많이들 못 믿어하는 동네 병원 의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꾸준히 당신의 아이를 볼 의사가 아니므로 나의 동료이자 선배이자 강호의 고수인 그분들께 당신의 자녀이자 나의 환자인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 떳떳하고 안심되며 기쁘고 감사하다. 의사들은 다 아는 사실, 부모님들이 더욱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는 사실. 당신의 주치의가 바로 명의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상. 몇 년 전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이야기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상에 가깝다. 다만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담담해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일상. 응급실에 딱 일주일만 있어 보시라. 상상을 초월하는 5만 가지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맞아서 오는 아이, 싸워서 오는 아이, 임신한 채 오는 아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서 오는 아이, 성폭행을 당해 오는 아이, 자살 시도 후 오는 아이, 자살로 숨이 멎은 채 오는 아이, 학대가 의심되나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세간에 드러나는 아이만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SNS의 위로 챌린지나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지, 더 솔직하게는 그것이 얼마나 손쉽게 스스로를, 나아가 모두를 속죄하게 만드는 행위로 변질되곤 하는지를 보며 착잡해질 때가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보통 27살쯤 자신이 치료하던 아이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순간은 심장 속에 박제되듯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몇십 번의 죽음을 겪어내고 조금씩 눈물이 덜 날 때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고 또 부모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직업적으로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냉정해지지만 그때쯤 대개 부모가 되어 있는 의사들은 다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학대 아동의 진료다. 학대당한 아이를 진료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신고하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또는 사망 선고를 하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맑은 얼굴로 안기는 내 자식들을 볼 때 들었던 죄책감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것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저 연기처럼 머물다 사라질 SNS의 위로 챌린지가 더 야속했는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공허한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쫓아 나팔을 불고 정책 결정자들은 그 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점점 더 연극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풀이된다. 결국 연관되고 싶은 사람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라고 호소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자 따위의 속편한 법령을 발의할 게 아니라 차설기관과 민간병원에 속수무책 떠넘겨져 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길 것을 주장해야 한다. 지금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경찰에는 과연 학대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재량과 권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 비밀이 보장되며 생업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에 옮기고 싶지만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하는 회의가 든다. 이것저것 다 떠먹여 주려다 최소한의 안전망마저도 찢어버린 아마추어 사회의 단면이 어제도 오늘도 적나라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